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찬란한 빛이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초대된 상류층 인사들의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부딪혀 무지갯빛 파편으로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상쾌한 향기와 명품 향수가 뒤섞여 부와 권력의 아우라를 짙게 풍겼다. 한유진은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서 곧 자신의 것이 될 미래를 꿈꾸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의 머메이드 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 자신이 디자인하고 오직 이 밤을 위해 손수 제작한 단 하나의 작품이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디자인은 그녀의 재능을 은은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유진은 중견기업인 아르떼 디자인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곧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태양그룹의 며느리가 될 여자였다. 그녀의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약혼자 최민혁,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는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몸에 밴 오만함마저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어디서나 좌중을 압도했다. 지금도 그는 여러 재계 총수들과 어울려 여유롭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유진의 심장은 기분 좋은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3년간의 연애. 처음에는 그의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수많은 여자들과 자신을 똑같이 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민혁은 달랐다. 그는 유진의 재능을 알아봐 주었고 그녀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내면을 사랑해 주었다. 적어도 유진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그녀의 미래를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해 주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태양그룹과 아르떼 디자인의 전략적 제휴를 공고히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유진에게는 무엇보다 사랑의 결실이었다. 유진 씨, 여기 있었군요.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의 곁으로 민혁의 비서인 김 실장이 다가왔다. 그는 늘 그렇듯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최 상무님께서 잠시 테라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다. 중요한 얘기라니. 아마도 신혼여행지나 결혼식의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이리라. 그녀의 마음은 달콤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볼룸의 소음을 뒤로하고 테라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유리문을 열자 서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화려한 볼룸과는 달리 테라스는 은은한 간접 조명만이 비추고 있어 조용하고 아늑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난간에 기대어 민혁이 서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오늘 파티에서 유독 눈에 띄던 화려한 미모의 여자가 함께 있었다. JC그룹의 외동딸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수아였다. 그녀의 새빨간 드레스는 어둠 속에서도 도발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가까이 서 있었고 그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유진의 귀에 날아들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한유진 꽤 똑똑한 여자인데. 수아의 목소리에는 가시 돋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 왜 저들의 대화에 오르내리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차갑게 옥죄어왔다. 민혁이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흔들었다. 그 웃음소리는 유진이 알던 다정한 그의 것이 아니었다. 똑똑하니까 이용하기 쉬운 거지. 순진하고 착한 여자. 내가 주는 사랑을 진짜라고 믿고 자기 아버지 회사까지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아르떼 디자인 합병건만 마무리되면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약혼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잖아. 그건 그냥 연극이야. JC그룹과 우리 태양그룹의 합병을 위한 위장막. 한유진과의 파혼은 적당한 시점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야 모두가 내가 피해자인 줄 알 테니까.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수아야. 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랑, 결혼, 미래.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감각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순간 민혁이 수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입술에 깊게 키스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유진에게는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몸 안의 모든 피가 빠져나가고 얼음물로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다. 유진 씨, 민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하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 오수아는 오히려 당당했다. 그녀는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유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연극 잘 봤어요. 최민혁 씨, 아니 상무님. 그리고 오수아 씨.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분노로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민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진 씨, 이건 오해야. 듣던 대로 그런 게 아니. 오해. 유진이 나지막이 되물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이용하기 쉬운 순진하고 착한 여자. 필요 없어진다. 제가 뭘 오해한 거죠. 상황이 불리해지자 민혁의 표정에서 다정함의 가면이 벗겨져 나갔다. 그의 눈빛에 익숙한 오만함과 짜증이 서렸다. 그래, 들었다니 말하기 쉽겠군.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었어. 유진 씨, 우린 여기까지야. 당신과 나 애초에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었어. 착각은 당신 혼자 한 거고.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3년의 세월이 그녀가 바쳤던 진심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오수아는 승리자처럼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들었지? 이제 그만 내 자리로 돌아가.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유진은 대답 대신 민혁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내 자리. 그래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내 자리가 아니죠. 하지만 끝을 내더라도 이런 식은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준 모욕 그대로 돌려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뒤돌아섰다. 그녀는 테라스를 나와 다시 그 화려한 지옥 볼룸으로 향했다. 민혁은 그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다급히 뒤를 따랐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마침 행사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잠시 퇴장한 참이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볼룸 전체에 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태양그룹 최민혁 상무님의 약혼녀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또렷하게 소개했다. 뒤늦게 도착한 민혁이 경악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멈춰 섰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지나 민혁과 그 뒤에 서 있는 오수아를 정확히 응시했다. 저 한유진은 태양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와 제 가족의 회사를 이용하고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추악한 거래를 하며 저를 기만한 최민혁 씨와의 약혼을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손으로 깨끗하게 파기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민혁이 계획했던 극적인 파혼과 정반대의 그림이었다.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그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해 폭로한 유진처럼 보였다. 민혁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한유진, 지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이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제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요.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아무도 그녀의 앞을 막지 못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만들어낸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경멸과 동정 호기심과 조소가 뒤섞인 시선들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볼룸의 거대한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혔다. 화려했던 빛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억지로 버티고 있던 다리의 힘이 풀리며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댔다. 참았던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과 살을 애는 듯한 배신감만이 온몸을 휘감을 뿐이었다. 3년의 사랑이 끝났다. 아니, 애초에 사랑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한유진의 세계가 오늘 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시그니엘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칼날처럼 그녀의 맨살을 파고들었다. 몇 분 전까지 머물렀던 화려하고 뜨거운 연회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유진의 귀에는 모든 소음이 물속에서처럼 아득하게만 들렸다. 그녀는 목적지 없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도블록 위를 걸었다. 손에 쥔 클러치백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기자들의 전화일 것이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금쯤 인터넷은 그녀의 파혼 선언으로 발칵 뒤집혔을 터였다. 재벌가 파혼녀, 태양그룹의 방이 든 디자이너. 온갖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화면이 사라지자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 끊어진 기분이었다. 잠시나마 완전한 고독이 필요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목이 시큰거리고 발바닥이 아파올 때쯤 그녀의 눈의 지하로 이어지는 작은 간판이 들어왔다. 녹턴. 클래식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이름의 재즈바였다. 화려한 청담동의 밤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아지트 같은 곳. 유진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망설임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묵직한 원목문을 열자 감미로우면서도 애수띤 색소폰 선율이 그녀를 맞았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어두웠다. 조명은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램프와 바바르에 은은하게 설치된 간접 조명이 전부였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나무와 가죽, 그리고 위스키의 짙은 향기가 섞여 있었다. 시끄럽고 가식적인 연회장과는 정반대의 공간. 이곳이라면 잠시나마 자신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진은 가장 구석진 어둠이 짙게 깔린 가죽 소파에 몸을 묻었다. 웨이터가 다가오자 그녀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여기서 제일 독한 술로 주세요. 잠시 후 호박색 액체가 담긴 언더록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녀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타는 듯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 위장을 지르자 비로소 굳어있던 온몸의 감각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텅 빈 잔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단상 위에서 당당하게 독서를 내뱉던 자신의 모습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건 용기가 아니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었을 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의 실망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회사는 최민혁과 태양그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아르떼 디자인은 태양그룹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사활을 건 문제였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 하나가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잔인한 말들, 오수아의 조롱 섞인 미소. 3년의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실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차가운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여자 한유진 아니야.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민혁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재벌 키3세들의 무리였다. 그들 역시 파티를 마치고 이곳으로 온 모양이었다. 맞네 맞아. 와, 멘탈 한번 대단하다. 그런 대형 사고를 치고도 혼자 술을 마시러 와 그러게 말이야. 민혁이가 드디어 정신 차렸지. 그런 근본도 없는 여자랑 결혼할 뻔했으니. 주제도 모르고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저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점점 커졌다. 유진은 그들을 무시하려 애쓰며 술잔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내버려 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무리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봐요 한유진 씨. 민혁이한테 차이니까 아주 볼만하네. 근데 뭐 그 자식보다 내가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나랑 한잔하는 건 어때? 남자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그 손 치우시죠. 낮고 차분한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가 남자와 유진 사이를 갈랐다. 유진이 고개를 들자 웬 남자가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바의 가장 안쪽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홀로 앉아 있었던 듯했다. 화려한 파티에서 마주쳤던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브랜드 로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요란하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깊고 고요한 눈빛이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민혁의 친구가 불쾌한 얼굴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뭔데 참견이야. 신사답지 못한 행동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숙녀분께서 원치 않으시니 자리로 돌아가시죠. 남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상대를 위축시켰다. 뭐야, 이 자식은 술기운을 빌린 허세도 오래가지 못했다. 남자의 눈빛은 마치 한 번만 더 내 인내심을 시험하면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결국 최민혁의 친구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의 무리들은 더 이상 유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자신을 도와준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정중하게 물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호텔에서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최민혁 상무의 행동은 비겁했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동정은 필요 없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평가일 뿐입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같은 술을 한 잔 더 주문했다. 한유진 씨,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값싼 위로나 동정이 아닐 겁니다. 복수 혹은 재기할 발판이겠죠. 유진은 날카로운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누구시죠?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남자는 짧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뿐이었다. 소속도 직책도 밝히지 않았다. 한유진 씨, 당신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태양그룹에 칼을 겨눴죠. 그 용기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잠재력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잠시 유진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저와 결혼합시다. 유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술을 너무 급하게 마신 탓일까? 헛것을 들은 게 분명했다. 네,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계약 결혼이죠. 그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제안을 하는 것처럼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내겐 아내가 필요합니다. 집안의 성화와 외부의 불필요한 시선을 막아줄 방패가 되어줄 여자. 당신에겐 지금의 위기를 막아주고 최민혁과 태양그룹에게 당신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배경이 필요하겠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제안에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오늘 밤은 정말 비현실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다. 당신을 어떻게 믿죠?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믿으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조건을 명문화할 겁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그동안 우리는 법적인 부부로서 서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고 감정적인 교류는 일절 없을 겁니다. 1년 뒤 우리는 깨끗하게 이혼하는 겁니다. 위자료로 당신이 제기할 충분한 자금과 당신 가족의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을 약속하죠. 그의 제안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탈출구가 있을까? 최민혁에게, 오수에게 자신을 비웃던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 파혼당한 다음 날 이름 모를 남자와 결혼해버리는 것.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할 방식이었다. 당신은 이걸로 뭘 얻는 거죠? 고작 집안의 성화와 시선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그건 내 사정입니다. 강지훈은 선을 그었다. 확실한 건 우리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태양그룹은 우리의 공동의 적이 될 테니까요. 공동의 적이라는 말이 유진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과 재기에 대한 갈망뿐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흔들림 없는 눈을 마주보았다. 저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적어도 그가 하는 제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깊은 숨을 내쉰 유진이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좋아요. 그 결혼하죠.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옅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명함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에 내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술값까지 계산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즈바를 나갔다. 텅 빈 공간에 유진과 색소폰 연주만이 남았다. 그녀는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빳빳한 종이의 감촉.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한 남자를 잃고 다른 낯선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다. 이것이 구원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낯선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사이에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잡아준 곳이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간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라는 듯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녀는 꺼두었던 휴대폰에 전원을 켰다. 켜자마자 수백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SNS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세상은 그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간결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연으로 오시죠. 주소는 첨부합니다.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샤워를 하고 호텔에 준비된 새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택시를 타고 문제 적힌 주소로 향했다. 법무법인 정연은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강지훈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의 남자는 감정 없는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설명과 함께 두꺼운 계약서 파일을 내밀었다. 결혼 계약서. 유진은 침을 삼키고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어젯밤 강지훈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계약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정확히 365일로 한다. 계약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법적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월 2회 이상의 공식 석상에 동반 참석한다. 계약의 본질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발설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위반 시 막대한 위약금 발생, 부부로서의 동침 의무는 없으며 어떠한 신체적 감정적 교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각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된다. 계약 만료 시 을, 한유진은 갑. 강지훈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과 진성그룹의 자회사 이노베이트 제휴의 지분 10%를 지급받는다. 마지막 조항에서 유진의 눈이 커졌다. 현금 50억 원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노베이트 제휴의 지분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그 회사는 최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가전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생 기업이었다. 그곳의 지분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디자이너 한유진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을 의미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모든 조항은 차갑고 비즈니스적이었으며 감정의 여지는 단 1%도 없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그녀의 1년을 파는 대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래. 유진은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날 오후 유진과 지훈은 강남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증인은 각자의 변호사였다. 하얀 웨딩드레스도 축하의 말도 반지를 교환하는 의식도 없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법적으로 나란히 새겨지는 과정은 마치 회사의 인수합병 서류를 처리하는 것처럼 건조하게 끝이 났다. 구청을 나서자 지훈이 차에 오르며 말했다. 이제 우리의 집으로 가죠. 집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다. 유진은 그가 강남의 적당한 고급 아파트에 살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 향한 곳은 한남동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최고급 주거, 단지 더 힐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를 통과한 차는 단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숨을 삼켰다. 집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었다. 3개 층을 터서 만든 복층 구조의 내부는 온통 화이트와 그레이 블랙 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였지만 벽에 걸린 추상화 한점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 하나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명품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었다. 이건 평범한 부자의 수준이 아니었다.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상상 이상의 배경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지훈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문을 열자 웬만한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 나타났다.
방 안에는 침실과 서재 드레스룸, 그리고 전용 욕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내 침실은 반대편 끝에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공용 공간이고 가사 도우미가 있으니 집안일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인의 눈을 의식해서 아침 식사는 유법시에 함께하는 걸로 하죠.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집 안에서의 삶은 계약서 내용 그대로였다. 아침 7시에 식탁에서 마주 앉아 나누는 잘 잤어요. 내 같은 기계적인 대화가 전부였다. 그 외의 시간에는 거대한 집 안에서 서로의 그림자조차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유진은 그녀의 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거나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유령 같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와 최민혁의 파혼 이야기로 시끄러웠지만 유진은 철저히 외부와 자신을 차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던 그녀에게 지훈이 처음으로 다른 화제를 꺼냈다. 진성그룹의 자회사 이노베이트 제이어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과 완벽하게 맞는 자리죠. 면접을 주선해 뒀으니 내일 가보도록 하세요. 면접이요. 물론 형식적인 절차일 겁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건 내 몫이고 그 안에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난 무능한 파트너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유진은 그가 던져준 기회를 잡기로 했다. 이것이 그녀의 재기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유진은 이노베이트 제휴의 사장과 임원들 앞에서 면접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내정한 듯 보였지만 유진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임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열어준 문을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통과했다. 그리고 그녀의 첫 출근 날, 유진은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본사 경영진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노베이트 제이의 사장과 임원들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유진 역시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그럼 지금부터 진성그룹 본사와의 화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 너머로 진성그룹의 중역 회의실 풍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길고 육중한 테이블에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압도적인 존재감. 서늘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녀와 한 집에 살고 있는 남자. 그녀의 계약 남편. 강지훈이었다. 그의 이름 아래에는 선명한 직책이 떠 있었다. 진성그룹 총괄 CEO 강지훈.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진성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태양그룹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경쟁 상대. 특히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언론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베일에 쌓인 오너로 유명한 곳. 그 미스터리한 총수가 바로 강지훈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임원이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이 직접 들어오셨군. 유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그가 왜 아내가 필요했는지, 왜 하필 자신이었는지, 왜 태양그룹을 공동의 적기라고 말했는지. 이것은 단순히 집안의 성화를 피하기 위한 계약 결혼이 아니었다. 재계의 두 거인이 벌이는 거대한 전쟁, 그 한복판에 자신도 모르게 뛰어든 것이었다. 화면 속 강지훈의 차가운 눈이 회의실을 훑다가
정확히 유진에게 와서 멈췄다. 그의 눈에는 어떤 놀라움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기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 순간 이노베이트 JO의 사장이 유진을 향해 말했다. 한유진 CSO, 그럼 지금부터 회장님께 신규 프로젝트 브리핑을 시작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화면 너머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너머 강지훈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유진의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요동쳤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미동도 없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것은 그가 그녀의 가치를 시험하는 첫 번째 무대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노베이트 J의 신임 최고 전략 책임자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그러나 위축되지 않은 태도로 인사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비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고 논리는 명쾌했다. 단순한 프로젝트 계획 발표가 아니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동양 기술적 과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진성그룹 전체의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까지 담겨 있었다. 발표 내내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 발표가 끝나자 화면 너머에 다른 임원들이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유진은 예상했다는 듯 막힘없이 답변하며 모든 질문을 완벽하게 방어해냈다.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좋은 브리핑이었습니다. 한유진 CSO.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세요. 필요한 지원은 본사 차원에서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회의 종료를 선언했고 스크린은 꺼졌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유진을 향해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낙하산 인사일 것이라는 의심은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이노베이트 J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다. 그녀가 총괄하게 된 프로젝트 오로라는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가구에 접목시킨 차세대 스마트 퍼니처 라인업 개발 프로젝트였다. 공교롭게도 이 프로젝트는 태양그룹이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개발 중인 스마트홈 시스템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분야였다. 그녀의 업무 스타일은 저돌적이고 치밀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디자인팀과 머리를 맞대고 기술 연구소를 오가며 엔지니어들과 밤샘 토론을 벌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경계하던 직원들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실력과 열정으로 팀을 이끄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태양그룹 최민혁의 사무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한유진이 진성그룹 자회사 CSO로 갔다고. 김 비서의 보고를 받은 민혁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자신에게 처참하게 버림받고 울며 사라졌어야 할 여자가 감히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진성그룹의 깃발 아래서 재기를 꿈꾸고 있었다. 심지어 결혼까지 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그 여자 남편이 누군지 알아봤어. 그게 이상합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런 남자에게 몸을 의탁해서 제기해보겠다. 그는 유진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어설픈 복수극이자 발악으로 치부했다.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풋내기 디자이너가 CSO 진성도 사람 보는 눈이 없군.
좋다. 감히 내게 굴욕을 안겨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주지. 프로젝트 오로라인가 뭔가 당장 싹을 잘라버려. 최민혁의 첫 번째 공격은 교활하고 신속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은 인간의 생체 신호를 감지하여 조명 온도 음악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초정밀 센서였다. 이 센서는 오직 독일의 바우어테크사만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이노베이트 제이는 이미 바우어테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하지만 며칠 뒤 바우어테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가 날아왔다. 태양그룹이 그들이 제시한 가격의 2배를 지불하고 향후 3년간의 생산 물량 전체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다. 명백한 비즈니스 룰 위반이었지만 거대 자본 앞에서 국제법 소송은 시간만 걸릴 뿐 실익이 없었다. 프로젝트 팀은 발칵 뒤집혔다.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건 명백한 태양의 방해 공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CSO님? 팀원들이 패닉에 빠져 허둥대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최민혁다운 방식이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뒤에서 다리를 거는 비열한 수법. 그와 정면으로 부딪혀 바우어테크를 되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정이 넘어서야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강지훈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신의 방으로 가려 했다. 바우어테크 건은 태양의 짓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울렸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리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그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고 싶었다. 지훈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었나. 이건 제 프로젝트이고 제 싸움이에요. 당신의 전쟁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싸움만큼은 제 방식대로 이기고 싶군요. 지훈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요. 내 자원은 당신의 자원이기도 하다는 걸. 그걸 활용하는 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의 말은 뼈가 있었다. 유진은 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자신의 힘으로 부딪혀보고 싶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밤낮으로 대안 기술을 찾기 위해 매달렸다. 전 세계의 관련 논문과 기술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십 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접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KAIST 연구진이 설립한 작은 벤처기업 코어 센서릭이 바우어테크의 기술보다 한 단계 진보한 인공지능 기반의 적응형 센서 기술을 개발했지만 자금난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거다. 유진은 즉시 코어 센서릭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그리고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이 아닌 지분 투자와 공동 기술 개발을 포함한 파격적인 파트너십 계약안을 밤새워 작성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수였다. 다음 날 유진은 직접 판교에 있는 코어 센서릭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갔다. 젊은 CEO는 대기업 CSO가 직접 찾아온 것에 놀라워했지만 유진이 제시한 미래 비전과 파격적인 제안에 깊이 매료되었다.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그날 오후 늦게 양사는 파트너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벅찬 마음으로 코어 센서릭의 건물을 나서던 유진은 건물 로비에서 믿을 수 없는 인물과 마주쳤다. 최민혁이었다. 그 역시 코어 센서릭의 기술력을 뒤늦게 파악하고 아예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여 유진의 숨통을 끊어놓을 생각으로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최민혁이 먼저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런 한유진 씨,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셨나 이제 보니 쓰레기통 뒤지는 재주가 있네.
하지만 어쩌나 태양그룹의 자금력 앞에선 그런 발버둥도 소용없을 텐데 그의 오만한 말투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한 미소로 답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내가 아니라 남이 차려놓은 밥상이나 뺏으러 다니는 당신 같은 사람 아닐까요? 상무님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니 돈으로 현재를 사려고만 하는 거겠죠. 그녀는 들고 있던 계약서 파일을 가볍게 들어보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어 센서릭과 이노베이트 제아의 독점 파트너십 계약은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한 발 늦으셨네요. 순간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고 무언가 말하려 했을 때 유진은 이미 그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충고 하나 하죠. 전 이제 당신이 상대하기엔 너무 비싼 사람이 됐어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최민혁이 억눌린 분노로 주먹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날 밤 유진이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을 때 강지우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어. 그것은 칭찬도 격려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유진의 마음에 가라앉았다. 그와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의 패배는 최민혁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코어 센서릭과의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한유진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있었다. 기사 속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우아했으며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에 떠오르는 스타 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감히 나를 밟고 일어서 민혁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얕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제거해야 할 명백한 적이었다. 부품 공급망을 흔드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교활하고 더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프로젝트 오로라 자체를 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내부자를 매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노베이트 제이의 R&D 팀원들의 뒷조사를 지시했고 가장 완벽한 타겟을 찾아냈다. 디자인팀의 주임 연구원 박선우.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와 도박으로 인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설계도와 기술 데이터를 넘기는 대가로 그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태양그룹 기술개발팀의 수석 자리까지 약속했다. 결국 박선우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한편 유진은 프로젝트가 봉회돼 오르자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모든 데이터 접근 기록은 실시간으로 그녀에게 보고되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몇 가지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다. 박선우 주임이 자신의 접근 권한을 넘어서는 서버에 여러 차례 접속을 시도한 기록, 그리고 그의 평소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진 것. 유진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박선우를 해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꼬리만 자를 뿐 배후에 있는 최민혁에게는 어떤 타격도 줄 수 없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렸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강지훈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그의 서재는 펜트하우스의 심장부와 같은 곳으로 웬만한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규모와 장서를 자랑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지훈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상의할 게 있어서요. 유진은 자신의 의심과 정황 증거들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이번에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의 전략적인 조언이 필요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쥐를 구석으로 몰면 되래 물리는 법이오. 하지만 덫으로 유인하면 제 발로 와서 목을 매달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부 스파이를 잡는 데서 그치지 맙시다. 그를 이용해서 최민혁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 프로젝트 오로라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다. 단순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앞둔 두 명의 노련한 전략가였다. 지훈의 제안은 대담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설계도를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는 진짜 설계도. 플랜 A로 명명된 이 설계도는 극소수의 핵심 인력만이 아는 곳에 보관한다. 다른 하나는 가짜 설계도. 플랜 B는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지만 양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키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미끼였다. 전력관리 모듈에 숨겨진 미세한 회로 오류. 단기 테스트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100시간 이상 연속 사용 시 과열로 인한 시스템 다운 심각할 경우 화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시한 폭탄이었다. 그들은 이 플랜 B 설계도를 의도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서버에 업로드하여 스파이가 훔쳐가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전략을 세우는 동안 유진은 강지훈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었다. 그는 냉혹한 CEO일 뿐만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비즈니스를 넘어 예술과 철학의 영역까지 넘나들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와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이 부분의 곡선은 미학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공기순환을 미세하게 방해해서 장기적으로 발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진이 도면의 한 부분을 지적하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의견을 수긍했다. 당신 말이 맞군. 역시 전문가는 달라. 그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도면을 짚으려다 손등이 스쳤다. 짧은 정정이 같은 감각. 유진은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고 지훈의 표정에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박선우 연구원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플랜 B 설계도를 훔쳐 최민혁에게 넘겼다. 최민혁은 가짜 설계도를 받아들고 환호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유진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마저 느꼈다. 그는 태양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짝퉁 오로라의 생산을 서둘렀다. 그리고 이노베이트 J의 공식 론칭 발표일, 바로 전날 대대적인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유진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기로 계획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민혁이 주최하는 태양그룹의 신제품 솔라리스. 론칭 행사는 국내외 수백 명의 기자들과 IT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민혁은 의기양양하게 무대에 올라 솔라리스가 태양그룹의 기술력의 집약체이며 스마트홈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명적인 제품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바로 그 시각 이노베이트 J의 사옥에서는 유진이 조촐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었다. 태양의 대규모 행사와 비교되는 소규모 간담회였지만 IT 전문 기자들과 핵심 언론사들은 모두 이곳에 와 있었다. 유진은 진짜 프로젝트 오로라를 공개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입을 열었다. 저희는 R&D 초기 단계에서 현재 태양그룹이 발표한 솔라리스와 유사한 설계 구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의 시뮬레이션 결과 해당 설계는 전력관리 모듈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100시간 이상 사용 시 심각한 발열과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설계를 전면 폐기하고 지금의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오로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기술 분석 보고서를 띄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적 증거였다. 순식간에 기자 간담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휴대폰이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다. 유진의 발언이 실시간 속보로 타전된 것이다. 태양그룹의 행사장. 의기양양하게 제품 시연을 하던 최민혁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솔라리스 제품에 화재 위험 결함이 있다는 속보가 떴는데 사실입니까? 경쟁사에 폐기된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청문회장으로 변했다. 그는 음의 공작이라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유진이 제시한 데이터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날 저녁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최민혁은 도둑으로 몰리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굴욕을 맛봤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제품을 출시한 무능하고 성급한 경영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다. 결국 태양그룹은 출시도 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을 발표하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맞으며 수천억 원의 손실과 함께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 유진은 거대한 TV 화면을 통해 최민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잔을 들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은 잔을 받았다. 첫 번째 체크메이트를 축하하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유진은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동업자를 향한 것과 같은 깊은 신뢰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고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솔라리스 사태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태양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소비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선 최민혁은 그룹 내에서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다. 이사회의 질타와 비난 속에서 그는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그동안 아들의 경영 수업을 지켜보기만 하던 그림자 속의 실력자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태양그룹의 총수초의 회장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수십 년간 재계의 정글에서 살아남은 포식자의 냉혹함을 담고 있었다. 최 회장은 아들인 민혁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교활하고 무자비한 상대였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애정 문제로 홧김에 벌인 일이 아니라 태양그룹 자체를 겨냥한 치밀한 공격의 선봉장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한편 한유진은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민혁이 물러나면 최 회장이라는 더 거대한 산이 나타날 터였다. 그녀는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생각으로 태양그룹이 다음 공격을 해오기 전에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무는 한 가지였다. 태양그룹은 그 막대한 현금을 어디서 조달했을까? 바우어테크와 코어 센서릭을 연달아 집어삼키려 했던 자금의 출처.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는 단기간에 확보하기 힘든 규모의 유동성이었다. 유진은 이노베이트 J의 재무분석팀 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비밀리에 태양그룹의 최근 몇 년간의 M&A 활동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태양그룹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본업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소규모 건설 자재 용역 회사들을 꾸준히 인수해왔다. 겉보기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이 그 피인수 기업들의 목록을 정부의 공공사업 수주 내역과 대조해본 순간 소름 끼치는 연관성이 드러났다. 태양에 인수된 회사들은 귀신같이 그 직후에
대규모 국책 사업을 그것도 경쟁 입찰 없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수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수완이 아니었다.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그리고 돈 세탁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유진은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과 결탁한 거대한 범죄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움직임을 상대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길 그녀의 차 와이퍼에 목이 부러진 비둘기 사체가 끼워져 있었다. 주차장에서 차를 탈 때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발신번호 표시지 안으로 걸려온 전화에서는 아무 말 없이 섬뜩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위험의 수위가 달라졌음을 깨달은 유진은 그날 밤 자신이 찾아낸 모든 자료를 들고 강지훈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지훈은 서재에서 그녀를 맞았다. 유진이 펼쳐놓은 자료들을 보는 그의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사람의 굳은 표정이었다. 역시 그랬군.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태양그룹의 성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빨랐소.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지. 당신이 그 실마리를 찾아낸 거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수십 년 전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견실한 중소기업이 바로 최 회장의 비열한 계략과 불법적인 자금력에 밀려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이후 그의 인생은 오직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는 것을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가 왜 그토록 태양그룹에 적대적이었는지, 왜 그녀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는지.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같은 적을 가진 두 사람의 필연적인 동맹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돈과 필요를 넘어선 공동의 대의와 깊은 유대감으로 변모했다. 이제부터는 혼자 움직이지 마시오. 위험해. 강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염려와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눈에 띄지 않는 전문 경호팀을 붙였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다. 진성그룹의 심장부에 존재하는 비밀 조직 전략정보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 최고의 화이트 해커, 월스트리트 출신 금융 분석가들로 구성된 오직 강지훈 직속으로 움직이는 최정예 부대였다. 전략정보팀은 유진이 찾아낸 실마리를 바탕으로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파헤쳐 나갔다. 해커들은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결국 그 돈이 여러 정치인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정보팀 요원들은 태양그룹 내부에서 최 회장에게 배신당한 전직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목숨을 건 만남 끝에 그들은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있는 결정적 증거의 존재를 확인했다. 최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비밀 장부. 모든 뇌물의 내역과 비자금의 흐름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장부는 그의 사무실에 있는 개인 금고 안최고 수준으로 암호화된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전략정보팀은 태양그룹의 창립 기념일 갈라 행사를 디데이로 잡았다. 최 회장은 이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며 보안이 가장 느슨해지는 타이밍이었다. 작전은 간단했다. 해킹팀이 외부에서 서버에 침투하는 동안 누군가 갈라 행사장에서 최 회장과 최민혁의 시선을 완벽하게 붙잡아 두어야 했다. 그 역할은 한유진과 강지훈의 몫이었다. 강지훈 대표님의 파트너로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거요. 아마 태양그룹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가 발칵 뒤집히겠지. 그 혼란이 우리에겐 최고의 방패가 될 거요. 창립 기념일 갈라가 열리는 밤. 한유진은 강지훈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 위에 섰다. 칠흑 같은 블랙 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완벽한 수트 차림의 강지훈의 등장은 행사장 안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빨아들였다. 진성그룹의 베일에 쌓인 총수가 파원의 아이콘이었던 한유진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장내는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두 사람은 곧장 행사의 주빈인 최 회장에게로 향했다. 최 회장의 인자한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 옆에 서 있던 최민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오랜만이군, 강 대표. 아주 귀한 분과 함께 오셨어.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웃음기 속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제 아내입니다, 회장님. 한유진. 강지훈이 태연하게 유진을 소개했다. 아내라는 단어가 최민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네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겉으로는 우아한 인사를 나누었지만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 선 칼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과 지훈은 완벽한 호흡으로 최 회장 부자의 정신을 흔들었다. 그 시각 진성그룹 지하의 비밀 벙커에서는 해킹팀이 태양그룹의 철벽 같은 방화벽을 뚫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방화벽 1단계 돌파. 내부망 침투 성공. 암호화 프로토콜 분석 중. 남은 시간 4분. 행사장에서 최 회장이 유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무 높이 나는 새는 날개가 부러지기 마련일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섬뜩한 경고였다. 유진이 미소를 잃지 않고 받아치려는 순간 그녀의 곁에 선 강지훈의 스마트워치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했다. 작전 성공 신호였다. 지훈은 최 회장의 말을 정중하게 끊었다. 그는 유진의 허리에 보호하듯 손을 얹으며 몸을 돌렸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는 당황한 최 회장 부자를 뒤로하고 유진과 함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행사장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자 비로소 숨막히는 긴장이 풀렸다. 차 안에서 지훈이 그녀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손에 넣었소.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요.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창밖의 불빛들이 그들의 결의에 찬 눈동자 속에서 길게 꼬리를 물고 흘러갔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는 이제 그들의 손에 있었다. 갈라 행사 다음 날 아침 재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베일에 쌓여있던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과 태양그룹 최민혁의 전 약혼녀 한유진의 결혼.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두 그룹 간의 전면전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언론은 온갖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요동쳤다. 최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갈라 행사에서 강지훈과 한유진의 등장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정신을 빼놓는 동안 무언가 중요한 것을 훔쳐갔다는 것을 노회한 포식자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무엇을 잃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턱 밑까지 칼이 들어왔다는 위기감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 회장 부자는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은 더 이상 비즈니스라는 허울을 쓰지 않았다. 오직 한유진이라는 개인을 파괴하기 위한 잔인하고 비열한 인신공격으로 변질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유진의 가장 약한 고리인 그녀의 가족 아르떼 디자인을 향했다. 최 회장은 수십 년간 재계에 쌓아온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아르떼 디자인의 모든 거래 은행에 압력을 넣어 대출금에 즉시 상환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주요 거래처들을 협박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계약을 파기시켰다. 한때 견실했던 아르떼 디자인은 순식간에 부도 직전의 위기로 내몰렸다. 유진의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동시에 두 번째 공격이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태양그룹이 고용한 용병 같은 타블로이드 기자들은 돈으로 사들인 거짓 정보들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한유진 복수를 위해 재벌 사냥에 나선 판무파탈이었나. 최민혁과 파혼 후 강지훈에게 의도적 접근, 그녀의 과거를 파헤친다. 기사들은 그녀가 최민혁과 사귈 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파혼당하자 더 큰 부자인 강지훈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그녀를 악녀로 몰아갔다. 심지어 그녀의 대학 시절 사생활까지 날조하여 그녀를 도덕적으로 파탄난 여자로 매도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키웠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가 꼬리를 물었다. 세상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차가워졌다. 동정은 비난으로 바뀌었고 응원은 조롱으로 변했다. 회사에서도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꼿꼿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향한 증오가 가득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며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족의 고통이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망가지는 것,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바로 그때 그들의 관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다. 유진은 아르떼 디자인에 급한 불을 껐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안도했다. 하지만 자금의 출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3의 투자회사를 통해 아르떼 디자인의 부실 채권을 전부 매입해준 사람이 바로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서재에 있는 지훈을 찾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이오? 우리 아버지 회사 당신이 손 쓴 거잖아요. 동정이었나요? 아니면 이것도 당신의 거대한 복수 계획에 포함된 계산된 행동인가요? 우리 가족까지 당신의 장기말로 쓰는 거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도움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비참했다. 결국 자신은 그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생각, 그의 동정 없이는 가족조차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실망과 분노의 감정이 스쳤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오. 최 회장 부자가 당신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임무를, 당신을 지키는 거요. 왜 당신은 내 모든 행동을 그 빌어먹을 계약서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거지? 계약 아니었나요?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 감정 없는 철저한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날선 감정이 폭발했다.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닌 신뢰와 자존심에 관한 싸움이었다.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고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유진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냉전은 며칠간 이어졌다. 하지만 강지훈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유진이 식사를 거른다는 것을 가사 도우미를 통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류더미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유진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어깨에는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김이 나는 죽이 놓여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녀를 챙기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이성을 잃은 최민혁이 사람을 고용해 유진의 아버지를 겁주려 한 것이다. 아버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유진은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여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미 강지훈이 모든 것을 처리해 놓은 후였다. 그는 아버지를 병원 VIP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켰다. 병원 복대는 그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쳤고 자신의 정보팀이 수집한 폭행의 배후에 최민혁이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 자료까지 넘긴 상태였다. 그는 모든 혼란의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유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어깨는 넓고 단단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틀렸어요. 두려워서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냥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훈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부드러웠다. 말했잖소. 우린 파트너라고. 파트너는 서로를 지키는 거요. 그의 말이 그녀의 심장에 깊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이라는 경계선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유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더 이상 존경이나 고마움 혹은 동맹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녀가 최민혁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이었다. 바깥의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지만 그들의 공간 안에는 잔잔하지만 강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계약자들이 아닌 모든 의미에서 진정한 파트너로서 마지막 전투를 함께 마주할 것이었다. 태양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들끓고 있었다. 최근의 스캔들로 그룹의 이미지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최 회장이 아들 최민혁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안건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행사장 안에는 기대와 우려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위 초의 회장과 최민혁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 회장은 모든 폭풍을 막아내고 아들에게 완벽한 왕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른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마침내 운명의 마지막 안건, 최민혁 상무 부회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다. 최 회장이 의사봉을 들고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묵직한 컨벤션 홀의 문이 열리며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어두운 색 정장 일색인 남자들 사이에서 그녀가 입은 순백의 팬츠 수트는 마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그 존재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최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최 회장은 노기를 감추지 못하고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여긴 주주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주주 발언대에 마련된 마이크를 향해 당당히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할 때 그녀의 뒤를 따르던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멈추시죠. 한유진 씨는 오늘 태양그룹의 지분 12%를 보유한 2대 주주 블루하버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조용했던 외국계 펀드인 블루하버가 언제 태양그룹의 2대 주주가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 회장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사 정관에 따라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핵심 안건에 대한 표결 전에 발언할 권리가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그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태양그룹 임직원 여러분. 저는 블루하버펀드의 대리인 한유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민혁 상무의 부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의 반대는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주가치의 수호와 태양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첫째, 최민혁 상무는 그룹의 리더가 될 경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녀는 첫 번째 칼을 뽑아 들었다. 최근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솔라리스 프로젝트. 저는 당시 프로젝트의 경쟁사 총괄 책임자로서 태양그룹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최 상무는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내부 기술팀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했으며 오직 독단과 아집으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여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수천억 원을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의 솔라리스 관련 내부 보고서와 유진이 제시하는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해커들이 이미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었다.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두 번째 칼을 겨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양그룹의 심장부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조직적인 부패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조세 피난처에 세워진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복잡한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최 회장과 최민혁 상무는 지난 10년간 유령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려 국책사업을 독식해왔습니다. 그렇게 부풀려진 사업비는 고스란히 그들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과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을 배신하고 얻어낸 피 묻은 돈입니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회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날조된 음해야. 하지만 유진의 손에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들려 있었다. 날조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밀 장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의 최 회장의 비밀 금고 서버에서 빼낸 비밀 장부의 내용이 페이지별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이 건네졌는지 날짜와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장내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단상으로 달려들 기세였다. 최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 주저앉았고 최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한때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최고 경영자의 탐욕으로 인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그들의 탐욕에 짓밟혔듯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발밑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녀는 장내의 모든 주주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으며 호소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투표해 주십시오. 부패한 경영진의 손에서 태양그룹을 구해 주십시오. 이제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연설이 끝났다. 유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 누구도 그녀의 길을 막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수라장이 된 컨벤션 홀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의 문이 열렸다. 안에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잘했다거나 수고했다는 말 대신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신뢰가 전해졌다. 끝났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아비규환이 된 컨벤션 센터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것은 한 제국의 몰락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한유진이 던진 폭탄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되었다. 주주총회는 아수라장 속에서 무기한 정회되었고 그녀가 폭로한 내용은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태양그룹 사상 최악의 비자금 스캔들, 몰락하는 재벌 신화.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거대 제국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다음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양그룹과 모든 계열사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시가 총액 수십조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렸다.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과 애널리스트들의 암울한 전망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즉시 특별 수사팀을 꾸렸고 바로 그날 오후 태양그룹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로비를 가로질러 회장실로 향하는 장면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그들이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은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유진이 제공한 비밀 장부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서 최 회장 일가가 수십 년간 쌓아온 방어벽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칼날은 제국의 심장부를 향했다. 최민혁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을 확인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는 이제 초라하고 겁에 질린 범죄자에 불과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그의 모습은 그가 한유진에게 주었던 굴욕을 몇 배로 되돌려 받는 순간이었다. 그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아버지인 최 회장의 마지막은 아들보다 조용했지만 더욱 비참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고풍스러운 한옥 자택에서 검찰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게임이 끝났음을 직감한 노회한 승부사의 체념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와 권력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그는 텅 빈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이 모든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유진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노베이트 J로 출근했고 프로젝트 오로라의 최종 출시 준비에 몰두했다. 사무실 직원들은 경애와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인터넷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태양그룹의 몰락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눈인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관심은 과거의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것에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강지훈과 함께 최 회장 부자가 나란히 구속 수감되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려했던 재벌 총수 부자는 이제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통쾌할 법도 한데 유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텅 빈 듯 고요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허무하네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건 기쁨을 위한 일이 아니었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었지. 몸속의 종양을 제거한 거요. 이제부터는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복수극이 아니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끝났다. 세상은 그녀를 부패한 재벌을 무너뜨린 영웅, 기업계의 잔 다르크라 칭송했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의 성공 신화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유명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디자이너 한유진으로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태양그룹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최 씨 일가는 모든 경영권을 박탈당했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며칠 후 유진은 부모님을 찾아갔다. 태양의 족쇄에서 풀려난 아르떼 디자인은 새로운 투자자들을 만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유진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아빠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 네가 해냈구나. 넌 아빠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어. 정말 자랑스럽다 내 딸.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과 마음의 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로소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적들은 사라졌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세상은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날 밤 유진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문득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강지훈과 그녀를 묶어주었던 계약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공동의 적도 사라졌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고요한 승리의 기쁨 끝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미한 불안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태양그룹이 몰락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 중심에는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가 총괄한 이노베이트 JI 프로젝트 오로라는 출시와 동시에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기술과 디자인 인간 중심의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제품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전 세계 디자인 어워드를 휩쓸었다. 한유진은 이제 더 이상 최민혁의 전 약혼녀나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가이자 리더로 우뚝 섰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도 변했다. 전쟁 같은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일상이 채워졌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주말에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마치 오래된 진짜 부부처럼. 하지만 그들의 편안한 일상 속에는 안스포큰의 코끼리가 있었다. 바로 1년짜리 결혼 계약. 계약 만료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지금의 행복이 계약의 끝을 인정하는 순간 깨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밤이었다. 그날은 유진이 독일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위해 조촐한 축하 파티를 준비했다. 화려한 파티가 아닌 그가 직접 요리한 저녁 식사와 와인 한 병이 전부였지만 유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파티보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행복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지훈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유진 앞으로 밀었다. 이건 약속했던 보수와 주식 양도 서류요. 그리고 당신의 서명만 하면 되는 이혼 서류. 이혼 서류. 그 단어가 유진의 심장에 차갑게 박혔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떨리는 손을 감추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게 전부였나요, 우리 결국엔? 계약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강지훈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 깊은 고뇌와
애틋함이 서렸다. 그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잡았다. 계약은 거짓말이었소, 유진 씨. 아니, 적어도 나에게는 아주 빨리 거짓말이 되어버렸소.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당신을 그 파티에서 처음 본 게 아니오. 당신이 최민혁과 약혼하기 훨씬 전부터 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신의 작품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지. 재능 있고 소신 있고 단단한 사람.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며 응원했소. 그러다 당신이 태양그룹의 며느리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실망했지. 저런 진흙탕에 던져지기엔 너무 아까운 보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던 당신을 봤을 때 더 이상 지켜만 볼 수가 없었소. 계약 결혼은 당신 곁에 다가가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아는 유일하고 논리적인 방법이었소. 복수를 돕는다는 건 당신을 붙잡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지. 지난 1년은 내게 복수가 아니었소. 전부 당신이었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당신이었어, 한유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불안과 의심의 조각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의 게임에 이용당하는 장기말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이제 그녀가 대답할 차례였다. 나는 당신을 탈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동맹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계약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사랑해요, 강지훈 씨. 진성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추울 때 담요를 덮어주고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요새가 되어준 남자 강지훈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진심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졌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지훈은 그 서류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내게 아직 제한이 하나 더 남았소. 이번엔 계약서도 조건도 만료 기간도 없는 제한이오. 그는 소파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녀의 취향을 정확히 꿰뚫어 본 그가 직접 디자인한 심플하고 우아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한유진, 나와 결혼해 주겠소. 이번에는 진짜로. 유진은 흐르는 눈물 속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라는 대답과 함께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절망과 복수 속에서 시작된 관계의 끝에서 비로소 사랑으로 가득 찬 첫 키스를 나누었다. 1년 후 어느 봄날,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정원에서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이 모인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실한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했다. 재기에 성공한 유진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인도했다. 주례사도 복잡한 의식도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사랑의 서약을 읽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하객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부서진 약속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영원한 약속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전쟁의 파트너에서 인생의 파트너로.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처럼 눈부신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